자, 우리 형법 암기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14인가 그렇게 시간을 주는데 민법 빼고 민서법도 6회인가 하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과목은 다 이제 학원에서 이거 지적해 주는 겁니다. 5회인데 이 분량을 5회 만에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 정주영 선생 가기격성 읽어봤더니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뼈대만 잡는다. 이 5회 동안 이거 다 못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책 소개라면은 지금 사실 이게 2022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한 3년 전이죠. 그때까지 사회 위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생 학생이었는데 이제 그때 사시에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사례 이거 도움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런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박사님. 근데 이제 객관식이 너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객관식만 보충하시면.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는 뭐가 되면 객관식을 이제 쭉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객관식도 완벽하게 돼 있고 제가 세봤더니 판례가 한 1,400개가 넘습니다. 객관식 커버하기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기출 표시도 다 해놨기 때문에 변시, 그 다음에 법전형 모의시험 다 여기 법모라고 되어 있죠. 한자로 했는데 설마 우리 로스쿨생들이 뭐 법이라든가 또는 변이라든가 법모를 모를 리는 없을 테니까 법전형 모의시험. 그래서 이렇게 쭉 달아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6개월수록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는 쭉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용법정주의 한번 우리 4페이지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이건 뭐 철저하게 객관식용이죠. 그래서 소급의 금지원칙 이게 도표를 이렇게 여기 도표도 많이 활용해 놨습니다. 도표도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은 판례변경과 소급의 금지인데 이게 이제 개용법정주의 100% 객관식이죠. 여기 이제 쭉 그 판례들 이렇게 정리 이것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만 보시면 이제 충분하다라는 것들. 근데 저 5회 강의 때 이걸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이 책을 이거 제대로 강의할 10회 이상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례 위주로 봐야 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 자, 9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형법의 적용범위 이것도 뭐 당연히 이제 객관식입니다. 당연히 이제 객관식이니까는 이런 식으로 객관식은 앞으로도 계속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사례 들어가면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는데 사례가 나오면은 이제 문제가 나오고 관련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언제나 이 관련 판례들은 죄다 요걸 갖다가 핵심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요거는 이제 강의를 해야 돼. 10페이지 11페이지를 보시면은 거기 4번 한시법의 추구표 이제 동기설인데 요게 작년 13회 기록형에서 무지하게 어렵게 출제가 되고 양도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바로 이제 그 판례가 되는데 전동 킥보드 사건. 그 11페이지 왼쪽 칸 보시면은 그 핵심 요약 이렇게 놨죠. 그래서 바로 이 판례들을 이렇게 줄여놨다는 겁니다. 제 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와 같이 있는 판례들은 그래서 요것들은 그 자체가 바로 객관식으로 하고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거든요. 요게 사례에서는 바로 이제 사례로 갈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답안지 이제 그것만 선출하시면 된다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4번 한번 보시죠. 한시법의 추구표 동기설. 자, 한시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근데 이것도 솔직히 제가 81년에 형법 청년 들었으니까 81년이면은 44년 전이죠. 44년 전에 그때도 한시법이에요. 근데 형법에서는 한시법이 거의 없습니다. 형법 관련 그 법률 한 1000개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시법은 뭐죠? 예컨대 지금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데 1년만 그 얘기를 처벌하겠다. 형법이 범죄가 그런 게 어디가 있어? 1년만 처벌하겠다. 옛날에 그 부동산 특집법이라 그랬습니다. 부동산 막 과열 추결하니까는. 그래서 딱 1년만 그 얘기를 처벌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예를 들면 2025년 12월 30일까지 이 얘기를 처벌하는데 2025년 10월에 이제 범법행위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판은 뭐가 됩니까? 2026년에 받겠죠. 그랬더니 그 법이 폐지돼 있다. 그러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0일까지만 지금 유효한 법이 바로 한시법. 형법에서는 부동산 특집법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시법이 아니라 모든 법령에 있어서
법 자체가 폐기될 수도 있지만은 또 뭐가 됩니까? 법 조항이 폐지되죠. 형법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혼인민자 간음죄, 간통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혼인민자 간음죄가 2009년에 그 처벌 조항이 삭제가 됐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로지 남자를 때려잡는 법이죠. 아니 둘이 이제 사랑하고 결혼하자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결혼 안 하니까 여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저놈이 결혼을 빙자해서 나를 이제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건 필요 없어요. 합의에 의기 때문에 처벌하겠다. 말이 되느냐. 그래갖고 2009년에 물론 이제 주로 벌금형을 때렸지만은 2009년에 위헌 판단 받고 이제 폐지가 됐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기존에 어떤 법령이 효력이 있다가 그 범법행위 할 때는 효력이 있다가 그러다 재판 당시에는 폐지가 됐다. 그랬을 때 뭐가 소구표가 아니라 추구표죠. 과거가 미래를 거슬러 온다. 요것을 이제 인정할 수가 있겠는가. 학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다수설은 이럴 때 이제 무조건 면소 판결을 해줘야 된다. 바로 그렇게 봤었는데 판례는 동의서를 취했었습니다. 판례는 뭐냐면은 지금 의미는 없어요. 판례는 이걸 나눠서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당성이 있다. 따라서 법적 견해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 형법 폐지가 됐다. 그때는 면소 판결을 해줘라.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한 사태의 변화에 불과하다. 단순히 어떤 그 외적, 국가적, 사적이, 경제적, 사정 이런 것들이 변동돼서 그 처벌조항이 폐지됐을 뿐이지 그 자체는 충분히 그 의미가 있었다. 그러면은 설사 처벌조항이 폐지가 돼서도 여전히 뭐가 됩니까? 국법의 추구표를 인정해서 처벌할 수 있었다. 이것들이 바로 동기설인데 그런데 2022년 12월 22일 바로 전원합의자 판결에 의해서 이 동기설이 폐지가 되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처벌조항이 삭제가 되면은 무조건 면소 판결을 해줘라. 바로 이렇게 지금 동기설이 폐지가 되면서 이제는 처벌조항이 삭제가 되면은 무조건 이제는 뭐가 됩니까? 지금 면소 판결에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바뀌었다. 자, 문제는 뭐냐? 이 판례는 유형만 보시면 되니까 11페이지 맨 이거 판례 보시면은 요지 3번 있죠. 요지 3번 한번 보세요. 요게 작년에 이제 기록형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행위에 대해서 저도 몰라. 전동 킥보드는 진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이 보고 따릉이도 이제 많이 보고 그러는데 정말 뭐 많이들 보니까는 그런데 이게 시속 20km 이상 달리면은 뭐가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문제는 이제 그 전동 킥보드를 갖다가 이번에도 기록형에서 출제가 됐지만 자동차냐. 자동차로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로 음주운전하면은. 그럼 도로교통 음주운전에 해당해갖고는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의 처지입니다. 물론 이제 많이가 있지만은. 근데 이제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이번에도 그 기록형에 출제된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뭐 300cc 뭐 큰 오토바이들 우리가 뭐 경찰들 사이드카 하는 거 크지 않습니까? 그거 다 자동차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125cc 이하, 125cc 이하의 그 오토바이는 자동차가 아니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됩니다. 이번에 어땠습니까? 지금 오토바이 탄 사람을 갖다 두 개 팼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돼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 근데 그때 문제는 오토바이인데 이 오토바이가 125cc였거든요. 이하니까 2cc.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을 두 개 팬 것이 아니라 지금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팼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특가법상의 운전자 폭행죄가 아니다. 이번에 요것이 이제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뭐가 됩니까? 바로 이렇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게 바로 이동장치. 전동식 이동장치 뭐가 되죠? 전동식 보드. 이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타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문제는 그 사이 법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든가 이런 전동 킥보드 같은 것들, 그 이동장치죠. 이게 자동차로 분류되다가 행위 당시엔 그랬다는 겁니다. 재판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처벌이 1년 이상, 6년 이하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뭐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여전히 국법의 추구표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요새 한번 보시죠. 자,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행위에 대해서 그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중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행위는 자동차 등에 관한 148조가 아니라 1년 이상 6년 이하, 자전거 등에 관한 156조 제 11호인데 주치 자전거 운전죄 20만 원 이하의 벌금.
요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이럴 때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는 경미한 신법을 당연히 적용한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래서 이걸 재수 없으면 징역도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2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춰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전원합의자 판결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핵심 요약을 한번 보시죠. 1번.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숙권 위임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1조 2항과 형사법 326조 제4호에 따라서 면소 판결 또는 형이 정한 신법이 적용된다. 과거의 동기설, 법적 견해 변경이면은 면소 판결을 해주지만은 단순한 사태의 변화이다. 단순한 사정의 변경에 불과하다. 이럴 때는 여전히 처벌규 상대적 처벌해라. 이 동기설이 드디어 이렇게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법률의 변경에 해당돼서 무조건 면소나 가위원 신법을 적용해줘라.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 2번. 이러한 법리나 형벌법규가 고시 등 행정 규칙, 행정명령, 조례 등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숙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그 고시 등 규정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역시 동일하다는 것들. 하위법령이죠. 하위법령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해라. 그러나 3번. 이게 바로 한시법입니다. 그러나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와 관련이 없는 별개 다른 법령의 변경으로 인해서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위 규정의 적용 없다. 한시법은 이제 4번이네요. 이거는 뭐냐면 전혀 상관없이 기존의 그 뭐가 됩니까? 법 규정과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그 법령이 개정되면은 이거 상관없다. 그때도 여전히 뭐가 됩니까? 가벌성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가벌성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 4번. 스스로 법령의 유효기간이 특정된 한시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원래는 한시법에 대해서 동의설이 적용돼 갖고는 단순 사태 변화이면 여전히 처벌해라. 그러나 법적 견해 변경이면 처벌할 수 없다. 이랬었는데 이제는 독립적입니다. 한시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뭐가 됩니까? 한시법은 설사 그 법을 위반했는데 그 한시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도 그건 처벌해라. 그러니까 더 이상 뭐가 됩니까? 한시법의 추구별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50년, 60년을 이 제목을 다뤄왔기 때문에 이 제목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시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들. 바로 이러한 경우.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객관식용입니다. 3번. 중요한 건 객관식 아까 유지 3번인데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거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여전히 과거의 그 범법행위 처벌하라는 겁니다. 자, 판례 법무사가 개인 파상 회생 사건 관련 법률 사무를 위임받아 취급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법무사는 원칙적으로 개인 회장이다 파산할 수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암암리에 다 했었죠. 이것이 이제 엄청나게 변호사업계, 그때 변호사업계보다 그 법무사업계 뭐가 됩니까? 이 똘똘 뭉치가 훨씬 강하거든요. 암암리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범 케이스로 몇 명 찍어서 이제 이렇게 재판에 뭐 돌리고 그랬다는 거죠.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범행후 개정된 법무사법에 의해서 개인의 파산 사건 및 개인 회생 사건 신청의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변호사 그 어떤 영역이 잠식이 됐습니다. 변호사들한테는 안 좋은 법률의 변경인데 그러면은 이 피고인은 법무사인데 아니 법무사법이 개정이 돼 갖고는 어떻게 됐어요? 법무사법이 개정돼서 이제 법무사들도 개인 파산이라든가 개인 회생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제 더 이상 범죄가 아니지. 근데 대법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추가되었어도 위 법무사법 개정은 별개 다른 법령의 개정에 불과하여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까 지금 원래 그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로 분류가 됐었는데 그것이 이제 개정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냐? 아유 어떻게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야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어떤 관점의 법적 그 견해 변경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경미한 신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문제는 법무사법 개정은
이것도 다른 어떤 동기에 의한 것들이지 지금 어떤 왜 법무사고 하면 왜 뭐가 어때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는 틀리면 변호사법 위반했죠? 꼭 그냥 처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혀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판례 또 있습니다. 다른 판례 또 있는데 작년 13일 기록경기에 나왔는데 자 특가법 소정의 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 아니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하게 되면 20만 원 그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뭐가 사람이 쳤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일산 호수공원 있죠. 저도 그거 한 두세 번 가봤었는데 일산 호수공원에 그 대낮에 그러니까 이제 아직 해 떴을 때 부부가 산책 나왔는데 20대 친구가 전동 킥보드 하다가 이 부부를 갖다가 했는데 그 부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됐었거든요. 이러한 경우들. 어쨌든 전동 킥보드에 의한 단순한 도로교통 위반 음주운전이 아니라 뭐가 되느냐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유자고법 위반 위험운전치상죄. 자, 요걸 범했다는 겁니다. 자, 위험운전치상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는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도 포함되면 아니 틀림없이 자동차에서 개인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뺐지 않습니까? 뺐는데 왜 되느냐? 이거 다 포괄해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단순히 음주운전하는 거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은 이걸 통해서 완전히 꼬른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우리가 지금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소주 한 두세 병, 네 병 이렇게 깔 상태 아닙니까? 거기다 막 폭탄 좀 마시고 이런 상태에서 막 몰았거든요. 그것까지 용납하겠다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포함되며 이번 새로이 개정돼서 시행된 도로교통법이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은 형법 1조 2항의 범죄 법률이 변경돼서 그에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게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전혀 별개의 법적 결례라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제는 도로교통법에서 전동 킥보드는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니까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사 아니라는 거죠. 이건 유용하기 때문에 이건 여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전혀 상관없는 법률의 변경이다. 따라서 여전히 위험운전치사상죄 윤창호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바로 이러한 것들 이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요새는 확실히 그 변시 한 6, 7기 그때 비해서 기록형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저는 기록형이 이제 저긴 아니지만은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법인 범죄, 요것도 이제 살해에서 추대할 리는 없겠죠. 여태까지 사실에도 한 번도 없었고, 다 객관식이니까는, 요렇게 이제 판례가 한 1,400개가 넘습니다. 충분하니까는. 그래서 제가 암기장의 모토가 단 한 권을 합격까지. 사실 형법 이거 한 권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거 한 권만 보셔도 충분한데, 너무 좀 몰라주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보시면 이제 충분하다라는 것들. 자, 그러면은, 16페이지 2단계 범죄책의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 또는 이제 표지론 요거는 이제 잠깐만 요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3단계 범죄체계에서 형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립법 학계에서는 이게 이제 지금 다소리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요거 TRS 독일어죠. 구성요건에 따라서 위법성 책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슈울트인데 형법에서 책임인데 민법으로 가면 슈울트가 채무가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책임하고 채무는 다른데 근데 그 단어는 똑같아요. 슈울트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3단계 범죄책에는 구성요건에 따라서 위법성 책임을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2단계 범죄책에는 뭐냐면은 2단계 범죄책에는 구성요건 위법 합쳐서 불법 그 다음에 책임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겠다. 그러면은 3단계 범죄 체계에서는 이게 뭐가 됩니까? 구성요건 대당성. 구성요건 대당성은 어쨌든 구성요건에 대한 범죄행위를 한 거잖아요. 범죄행위 해당은 된다는 겁니다. 범죄행위는 범행에는 해당이 된다. 그러다 이제 위법성 장에서 이제 법적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3단계 범죄 체계에서 이거를 적극적 구성요건 요소, 포지티브, 적극적 구성요건 요소. 그러면은 위법성 단계에서는 위법성은 원칙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법성 단계 소극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위법성 조각시키지 않습니까? 적법한 행위. 그래서 이 위법성 조각시킨다. 영어로 하면 뭐가 되죠? 네가티브. 그래서 네가티브, 소극적. 그래서 바로 이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부존재입니다.
즉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요거를 갖다가 이용하는 그 유명한 형법 이론 있죠. 무지하게 어려운 거 바로 우연방위 이론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우연방위 이론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지금 3단계 범죄 체계에서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2단계 범죄 체계에서는 바로 뭐가 됩니까? 불법.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적구적 구성요건 요소와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합쳐서 2단계 범죄 체계는 뭐라 그러냐? 불법 구성요건. 불법 구성요건. 즉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 합쳐서 불법 구성요건. 그 중에서도 뭐가 됩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소극적이란 말은 네거티브. 요게 존재하면은 위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건 불법은 하나의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불법 구성요건이 해당성이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처음부터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2단계 범죄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로 또 다른 말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 바로 이것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보세요. 기본적 내용 논거 1번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은 구성요건을 불법 판단의 본질적인 모든 표지들을 포함하는 개념을 봐. 이를 총체적 불법 구성, 총체를 빼도 됩니다. 일본 용어입니다. 그냥 불법 구성요건,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 자, 2번 범죄 체계는 총체적 불법 구성, 불법과 책임의 2단계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이 이론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 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 네거티브. 영어로 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거티브. 요 놈이 존재하면 네거티브. 그냥 불법이 삭제된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는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모든 행위는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이 배제된다. 처음부터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다. 형사법에서는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죠? 혐의 없어. 무혐의. 우리가 자기무고는 무고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죠. 똑같다는 겁니다. 아예 해당적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3번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라고도 한다. 일본어 번역입니다. 일본어. 독일식 번역이 아니라 일본식 번역. 자, 중요한 거는 시험에서는 바로 위전착. 시험에서 이제 위전착입니다. 위전착에서 작년 13회 때도 여기 문제 있습니다.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똑같이 출제가 됐는데, 자, 1번. 위법성 조각 사유도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구성요건에 속하게 되어 위법성 조각 사유 부존재 역시 불법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며, 따라서 위법성 조각 사유 부존재는 무슨 뜻이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당연히 불법 고의의 인식 대상. 불법고의 인식 대상. 따라서 위법성 조각사유 존재 사실의 착오는 상법 15조 1항이 직접 적용되는 사실의 착오로 이해된다. 변3의 기출지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에 의하면은 결국은 뭐가 됩니까? 위법성도 구성요건 요소. 우리가 위법성의 구성요건의 착오를 뭐라고 하죠?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의 착오. 근데 위법성 조각 사유도 구성요건 요소잖아요.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에 관한 착오는 뭐가 됩니까? 법률의 착오가 아니라 사실의 착오가 되고. 그러면은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성격을 둘 다 갖고 있는 위전착도 당연히 사실의 착오. 결론은 뭐가 되죠? 형법상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 위전착오는 모두 다 사실의 착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의 착오도 사실의 착오는 당연히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도 위법성에 관한 요건이잖아요. 사실의 착오. 위전착오도 당연히 사실의 착오. 그래서 형법상의 모든 착오는 단 하나 사실의 착오다.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거. 자, 기출지문 한번 보시죠. 자, 2번 한번 보세요. 3회 때 변시 3회입니다.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는 형법 15조에 직접 적용되는 사실의 착오로서 이해된다. 요거죠. 3회 때. 자, 3번 변시 또 3회입니다. 사인인 갑이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그 범인을 자기 집 안에 감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감금한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착오입니다. 갑의 착오는 법률의 착오가 아니라 사실의 착오. 이거 법률의 착오거든요. 3단계 범죄 체계에서는. 이거는 감금하면서 사인을 어떻게 불법 감금을 합니까? 위법성 인식이 없으니까 법률의 착오죠. 그러나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은 여전히 사실의 착오. 자, 4번 변시 6회입니다. 소매치기 감녀가 도주 중 행인을에게 강간범이 쫓아온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을로 하여금 갑자실 추격해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한 경우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 및 구성요건 착오 유추 적용설에 따르면 가백의 상해죄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고 무죄가 된다. 자, 이럴 때 단 을에 대한 가백 우월적 의사지배는 무정되고 제한 형식에 따른다. 왜? 이거는 사실 X였는데 제가 정지문을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X였는데 뭐냐면은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을의 1호에 의하면은 유전자가 사실의 착오죠. 사실의 착오는 과실법의 문제거든요. 과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과실만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과실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의사지배가 부정된다. 과실법에 대해서는 교사법이 성립할 수, 과실 교사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사기죄 교사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추제가 됐었어요. 그 틀린 지문이죠. 정지문 한번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유전착 때 보겠죠. 유전착은 이제 내일 보시게 되는데 유전착 때 보겠지만은 유전착에서도 사실의 착오, 유추의 요소도 어쨌든 사실의 착오. 따라서 이때도 과실범, 과실교사 역시 인정 안 된다. 둘에 의하면은 절대 교사.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간접적 모성이 가능합니다. 고의범의 간접적과 상해죄 간접적과.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안에 의사지배는 부정된다고 전제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교사법밖에 안 되는데 과실교사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 자, 그 다음에 변시 10회입니다. 5번. 새벽 귀가 중인 가백에 노숙자 A가 구걸을 하려고 접근했다. 그러다 가본 이전에 소위 퍽치기 강도를 당한 경험 때문에 A를 퍽치기 강도로 인했다. 이때 현장에 온 택시기사 을이 A가 노숙자이고 구걸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가백에 A가 당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갑은 그 말을 믿고 A를 폭행했다.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2원에 의하면 갑의 착오는 사실의 착오에 해당돼서 폭행죄의 고의가 부정된다. 그렇죠. 과실폭행은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죄. 편집회 때. 작년 변시 13회 때 6번. 갑은 자신을 계속 따라오던 손을 따라오다가 손을 갑자기 내뻗는 A를 강제추행범으로 오인하고 이를 막고자 공격을 통해 A를 상했는데 실제로 A는 갑의 친구로서 장난을 치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었다. 구성요건적 고의 인식 대상이 되는 사실과 위법성 정확성에 전제되는 사실을 구별하지 아니하는 경우네. 이거 구별하지 아니하는 게 이미 문제 안에 답이 있죠. 소극적 구성력 표지론. 불구가 책임의 두 단계 범죄 체계를 구성한다면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에는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라는 해결 방식과 연결이 된다. 아니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나왔다. 쉽지 않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사례는 어떻게 될까? 사례에서 유전착, 지금 우리 사례 두 번 나서 쓰지 마세요. 유전착 나오면은, 나중에 이제 내일 유전착 시간에 얘기했지만, 법역과 제한 책임 설만 쓰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좀 이따 이제 우리 사례 들어가면 이제 학설 어떻게 다룰 건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작용. 슬슬 이제 우리가 이제 사례로. 자기야 부작위. 이거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아직은 객관식입니다. 9번. 2번 14회 때 그 객관식 문제 많이 나왔더만요. 보직인 지위의 체계적 지위와 보직인 지위에 관한 착오인데 요거는 문제 안 읽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20년 전에 만든 문제인데 혹시나 사료 나오지 않을까 했더니 사료 나오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나 객관식은 나옵니다. 객관식은 나오기 때문에 2번 14회 때도 객관식이 두 지문이나 나왔습니다. 두 지문이나 나왔기 때문에 객관식만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똑같습니다. 한 100년 전에 그러니까 100년부터 그 전, 그러니까 300년 전부터 100년 전에 독일 형법 이론이 어떻게, 우리 이론 봐봐, 독일 형법이니까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지금 이 부작위범 이론을 갖다가 이제, 19세기 말에 이걸 갖다가 발견을 합니다. 부작위범이라는 게 있네? 그 형법 전에 19세기 말에 이제, 벌써 120년 전이죠. 130년 전에 이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느냐면은, 이 자기유무, 이거 갖다가 130년 전에는 이 자기유무를 위법성의 요소로 봤었어요. 위법성의 요소로. 더 이상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이게 커요. 아니 이게 위법성의 요소면 구성요건 대상을 논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자기무 없거든요. 그래도 위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구성요건 단계에서 그걸 목격만 했다. 그래도 무조건 부작용 살인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다 인정이 돼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법리죠. 그래서 한 1930년대 드디어 요건 보셔야 됩니다. 구성요건 요소설. 근데 이때 우리 때 번역은 보직인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구성요건 요소설인데 실제로는 이제 다 일본어 번역이죠. 보직인설 해서 요 자기 의무의 요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요소가 됩니다. 자기 의무. 자기 의무는 보직인 의무, 보직인 지위죠.
자기 의무 같은 용어가 됩니다. 구성요건 요소. 어떤 일이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 내가 단순히 이걸 바라만 봤다. 자기 의무 없잖아요. 애당초 부작위와 살인죄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없어요. 아무 관계없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는 뭐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은 형법적으로 어떠한 평가도 받지 않습니다. 제대로 됐죠. 근데 문제가 하나 또 생겼어요. 그리고 한 30년 또 지나 1960년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잘 평가가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됐냐면 자기입을 구성요건 요소로 갔는데 법적 평가는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구성요건 단계에서 법적 평가, 구성요건 단계도 구성요건 사실 판단이 팩트. 구성요건 단계에서 사실 판단만 하는 겁니다. 법리 판단은 뭐가 되면 유효성 판단. 이번에 이제 우리 마지막 날 보겠지만은 이번에 사에서 나온 그 공무집행 방해 적법성은 틀리면 구성요건 요소, 공무집행 방해 구성요건 요소니까 여기에 대한 착오는 일단은 다소 사실의 적을 보인다. 근데 적법성 판단은 이거는 법적 평가니까는 이거는 유효성 단계거든요. 따라서 판례는 이걸 갖다 법률의 착오를 보는데 저는 이건 판례가 맞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걸 쓰라는 것들이 이번에 사례에서 출제가 됐죠. 여기 당일이 실어놨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보시겠지만 이 문제가 벌써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법적 평가를 구성요건 단계에서 해. 그래서 60년대 다시금 이게 벌어집니다. 다시금 뭐가 되느냐? 자기 의무가 유법성의 요소로 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의무, 보직인 의무와 그래서 요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용어를 쓰냐면은 보직인 지위, 보직인 의무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둘 다 자기 의무예요. 자기 의무인데 하나는 보직인 지위, 보직인 의무. 그래서 요걸 갖다가 60년대 나누고 지금 다소는 여태까지 이렇게 옵니다. 60년 되면은 벌써 한 60년 지났죠. 50년, 60년 지났는데 왜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고, 14회 때 왜 나오냐고 여전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학설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보직인지위, 보직인 의무 이렇게 나누고 있다. 그럼 도대체 보직인지위는 뭐고 보직인 의무는 뭐냐? 요거 한번 사례를 한번 보시죠. 19페이지 도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보직인지위에 관한 착오인데 이번에는 나왔죠. 보직인지위. 자, 사례입니다. 아이들을 물가로 데려간 수영교사가 이번에는 아빠가 아들이었었습니다. 5살 먹은 아들. 물가로 데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보면서도 자신의 수영 제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해서 사망했다. 이게 바로 보직인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보직인주의가 난차고. 그러니까 못 알아봤어요. 근데 이번 14회 때도 무서웠잖아. 아빠가 자기 아들을 못 알아봤지 않습니까? 누가 물에 빠져 사람 살려 왔는데 눈이 나빠서 못 알아봤거든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직인주의가 난차고, 즉 보직인지위가 난 인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직인지위가 난 인식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바로 보직인주의가 난차고, 자 이렇게 됐었고, 다시 돌아와서 또 설명 또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보직인 의무가 난차고, 자 사례. 아이들을 물가로 데려간 수영교사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사람이 자신의 수영 제자임을 알았으나 자신에게는 구조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아이를 방치해서 사망했다. 아니 지금 내 A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순간 보직인주의는 인식이 있죠. 우리 아들인데? 그러면 이미 뭐가 됩니까? 아빠로서 보직인주의는 인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번에 점을 봤더니 이 다음에 AB를 때려 죽일 나쁜 놈이니까 차라리 지금 죽이게나. 그래서 이를자면 이렇게 극단적인 거죠.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때는 그래도 구해야죠. 왜? 이거는 지금 친권자잖아요. 지금 민법 가족부배에서 당연히 구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구조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부작위 살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 물론 이제 법률의 착오가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보직인 의무에 관한 착오가 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다시 19페이지로 돌아오세요. 이 도표를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그런데 지금 이 뭐가 됩니까? 이 보직인설 구성요건 요소설은 보직인주의가 난 착오도 사실의 착오. 근데 문제는 보직인 의무도 구성요건 요소로 봤거든요. 보직인 의무도 구성요건 요소로 봤기 때문에 이때도 뭐가 됩니까? 뒤에 있는 보직인 의무에 관한 착오도 사실의 착오가 됩니다. 사실의 착오가 된다. 자, 그런데 지금 다수의 입장이 이 문서는 어떻게 됩니까? 보직인주의에 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 보직인 의무에 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19페이지 도표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착오가 일어납니다. 착오가 일어난다. 그러면 학설 구성요건 요소서는 당일의 사실의 착오죠. 당일의 사실의 착오인데 이 문서
이분설도 이거는 사실의 착오로 봅니다. 이건 똑같아요. 여기선 전혀 대립이 없다. 이번에 객관식에서 14회 때 또 이게 출제가 된 겁니다. 뒤에 그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의 착오. 자, 변삼의 기출 문제 한번 보세요. 기술지문. 갑이 자신의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도 그를 타인의 아들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아니, 당연히 이거는 사실 보증인 죄가 난 착오죠. 어느 학설 중에도 이건 당연히 사실의 착오. 구조행위를 하지 않아 사망케 한 경우 이번설에 따르면 갑의 착오는 자신의 아들을 타인의 아들로 오인한 보증인 죄가 난 착오이므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인식이 없는 사실의 착오가 된다. 맞는 질문이죠. 이렇게 대한 겁니다. 지금 이 보증인 지위가 난 착오는 구성요건 요소설에 의해도 이분설에 의해도 당연히 사실의 착오. 여기서는 어떤 지금 견해 대립이 없습니다. 똑같은 거죠. 문제 견해 대립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증인 의무가 난 착오. 자, 그런데 여기서 학설 구성요건 요소설 즉 보증인설은 보증인 의무가 난 착오도 이것도 구성요건 요소를 보거든요. 따라서 결론은 당연히 사실의 착오가 되는 겁니다. 결론은 이것도 사실의 착오. 언제? 1903년, 한 100년 전에. 참 옛날 얘기죠. 100년 전에.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지도 아직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다. 100년 전에 뭐가 됩니까? 여전히 사실의 착오로 보고 있다. 이걸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그 14회 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나 이분설은 이런 문제 때문에 돌아왔거든. 이거는 지금 위법성의 요소니까 위법성에 관한 인식이 없는 경우니까 뭐가 됩니까? 법률의 착오. 따라서 핵심은 여기에 있다. 이분설에 따르면은 요거는 법률의 객관식만 3번 나왔습니다. 이번 14회 때도 요것이 출제가 됐다. 기출지문 10회 때 한번 보세요. 자, 무진정 부작위 범위에서의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를 구별하는 입장. 이분설에 의하면 보증인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착오한 경우는 법률의 착오로 취급된다. 그렇죠. 근데 이 구성요건 요소설이라는 이분설은 착오가 없을 때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착오가 없을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냥 뭐가 됩니까? 하나의 그냥 부작위범에 관한 문제이니까는 이것만 보면 됩니다. 이게 착오론이 됐을 때 이 견해가 대립이 되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사례 문제도 해놨지만 혹시 사례가 나올 거야 해서 40대부터 해놨지만 사실에서 이것을 터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40대는 이거 객관식도 얼마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변지에서는 객관식은 자주 나옵니다. 좀 14회 때 객관식이 나왔었으니까는. 이게 이제 전체적 형법을 좀 어렵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가 됐었죠. 자, 이렇게 됐었는데, 자, 객관식 사례, 보증인 지위가 난 착오, 이분설, 14회. 자, 이번 객관식 문제입니다. 한번 보시죠. 객관식 문제. 자, A 5세 아버지 갑은 해수욕장에서 자신으로부터 110m 떨어진 곳에서 A가 익사 위에 처했음을 인식하고도 A가 익사하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니, 자기 아들 5살짜리가 물에 빠져서 사람 살려야 하는데 자기 아들이 알았어요. 그래도 빠져주고도 상관없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지금 보증인 지위가 난 착오입니까?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입니까?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죠. 아들이만 알아봤기 때문에 보증인 지위가 난 인식은 있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가 됩니다. 취하지 아니하고 결국 A는 사망했다. 만약 갑이 누군가 익사 이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했을 뿐 그 대상이 A임을 인식하지 못할 이건 또 보증인 지위가 관한 착오죠. 위의 지문은 보증인 의무에 관한 착오지만 이 아래 지문은 보증인 지위가 관한 착오입니다. 보증인적 지위는 구성요건 요소이지만 보증 의무는 위법성 요소라고 보는 견해 이분설에 따르면 갑의 부작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은 그러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데 한해서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이게 5지문이었거든요. 그 중에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제 본문 사례고 그 다음에 아래는 그 중에 한 지문인데 그러니까 이분설에 따르면 이건 법률의 착오다. 이분설에 따라도 이거는 사실의 착오입니다. 자기 아들임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임을 알아보지 못했기. 이 지문에서는 1번부터 5번까지 지문 중에 뭐 4번인가 그랬었죠? 3번인가. 자기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고 따라서 사실의 착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과실치사죄가 됩니다. 과실치사죄. 그래서 지금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의 착오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된다는 것들. 바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고 이 후속 지문은 뒤에 또 나옵니다. 요게 이제 과실벌에서도 또 나오고 그 다음에 합법적 대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한번 또 보시죠. 자, 보증인 지위의 발생 근거는 요 객관식 지문 제일 중요한 것들이 있죠. 뭐가 됩니까? 법령계약 위반 선행의 조리, 실칙, 사회상교 이 모든 데에서 지금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모든 사례 판례를 제가 요약을 해놨다고 그랬는데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판례 보면 형식설 되어 있는데 밑에 제가 이런 식으로 법령 선액이 기타 신의치 조리상 자기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 자기 의무 있다. 이 객관식 여러 차례 출제가 2번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많이 하다 사례로 나오면은 뭐가 됩니까? 물론 사례 뭐 직접 들어가면 되겠지만 사례로 나오면은 요것만 답을 이제 현출하시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아까 판례 정리 요건 객관식 요건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14회에서 부작위범 요거 판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기출 표지 다 해놨으니까는 변시 14회 다 돼 있죠. 이거 객관식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가 되고 중요하니까는 이것만 보시면 객관식 충분히 다 커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만 보고 좀 쉬시죠. 부작위는 다 봐요. 그렇죠. 마지막. 자, 부작위에 의한 방조. 23페이지 부작위에 의한 방조인데, 문제는 얘가, 저는 진짜 출제가 사례로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사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사례로 안 내지? 정말 그거 중요한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정말 한번 사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런데, 자, 먼저 사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사시 기출문제인데, 병은 전에 다니던 공장 사무실에 근무해서 돈을 훔칠 생각으로 열쇠공인을에게 일과 함께 범행을 하자고 제의하였고 어른 이를 승낙했다. 범행 당일 밤 병과 정은 계획대로 공장의 담을 넘어 사무실로 들어갔다. 두 놈이니까는 뭐가 됩니까? 합동 절도가 되겠죠. 어쨌든 절도의 목적으로 공장 들어갔으니까 공동 주거침체도 성립이 될 거고, 공장 안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병갑은, 인기척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병갑은 공장 안을 돌아보다가 사무실 창문 너머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을이 병과 함께 금고를 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갑은 나중에 을로부터 돈을 갈취할 생각으로 이를 못 본 척하고 경비실로 돌아왔다. 병과 을은 금고에서 현금 5천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 경우 갑을병의 죄책은, 자, 을병은 일단은 5천만 원을 훔쳤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됩니까? 지금 합동 특설조가 성립되고 또 뭐가 되죠? 공동 주거침체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병은 지금 갑은, 경병갑은 을병의 그 합동 절도를 그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한 놈이 아는 놈이고 동네 후배거든요. 저놈한테 돈을 갈취해야지. 그러니까 모범적 무기됐다는 겁니다. 무기됐다. 아니, 경찰관이나 수사관들이 범죄 행위를 알면서도 이걸 체포하자고 무기라면 뭐가 됩니까? 직무유기죄. 직무유기죄. 근데 또 하나가 있죠. 일단은 뭐 공무원이가 직무유기죄겠지만 일반인 같으면, 일반인은 뭐 공무원 아닌 사람은 직무유기죄 안 됩니다. 그럴 때 뭐가 됩니까? 일종의 방조행위죠. 방조행위가 되니까는 이때는 바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이 된다는 것들.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자기 부작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교사는 오로지 자기로만 가능하지만 부작위는 자기 부작위 모두 다 가능합니다. 대신 부작위 범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직인 지위가 있어야 되고, 따라서 이때는 정확하게 핵심 키워드 딱 하나입니다. 보직인 지위의 발생 근거만 정확하게 답안지 현출하시면 됩니다. 보직인 지위의 발생 근거만. 자, 그렇다면 문제점. 사례에서 공장 경비원이 절도범의 절취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같이 자기적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지해야 할 보직인 지위에 있는 자가 부작위로 나가 그것을 방치하는 경우 부작위범을 정범을 볼 것인가. 철저하게 교사방조는 공범이기 때문에 먼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정범은 누구죠? 을병. 합동절도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자기적 정범의 실행행위 합동절도가 존재한다는 거, 이건 답안에 한 줄 정도만 현출하시면 됩니다. 왜? 아니, 어쨌든 방조를 논하려면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 줄이라도 정범의 실행행위를 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적 정범인 을병의 합동절도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 뭐가 되죠? 그런데 지금 갑은 이를 갖다가 이 합동절도를 방지할 자기 의무, 보직인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방치 무기했다. 이럴 때 이제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는가. 즉, 부작위에 의한 합동절도 방조로 처벌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학설입니다. 아마 제가 5회 동안에 끝날 때까지 한번 입에 다고 살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학설은 이번 14회 때 많이 나왔습니다. 출제가 됩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우리 책에도 학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설이 출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학설을 제대로 소화할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기출 문제가 있는데 양들이 너무 많습니다. 철저하게 변시 우리가 형법, 형사법 합쳐서 4페이지만 쓸 수 있게 분량은 솔직히 제 거 사례 답안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은. 왜? 철저히 분량을 조절해서 쓰거든요. 컴팩트하게. 근데 지금 그냥들 다른 교재들 나왔는 거 그거 쓰면은 우리가 4페이지 형법, 형사법 다 써야 돼. 그거 다 쓰면은 8페이지. 학생들 많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거 뭐 다른 이렇게 답안지 산이 그거 봤는데 지금 막 7페이지, 8페이지 나온다.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컴팩트하게 쓰셔야 되거든요. 이때 우리가 4페이지의 형법, 형사법을 줄이는데 가장 걸림돌, 장애물이 되는 게 바로 학설입니다. 첫 번째, 이거는 답안지 현출하게 되면 엄청나게 이게 우리가 분량 조절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두 번째, 공부하기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지금 솔직히 부작에 의한 방위에도 학설만 4개입니다. 고맙게도 다술 판례가 1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다술 판례는 이제 부작이 정모험설이거든요. 근데 학설이 4개다. 부작이 정모험설보다 학설도 2개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 현출을 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근데 총론 강론 합치면은 쟁점이 100몇십 개인데 그것도 어떻게 되면 형법만 그러나? 형사법, 뭐 민법 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학설을 소화하시는가? 다들 고민을 학설 어떻게 합니까? 저는 늘상 말씀드립니다. 학설 틀면 출제됩니다. 학설 출제돼요. 근데 학설을 지키고도 뭐가 됩니까? 안 쓰고도 판례만 가고도 얼마든지 고득점 합격한다. 그게 우리하고 전통이 그렇거든요. 저한테 강의, 저 학설 거의 설명 안 합니다. 저한테 강의 들으면 다 떨어져요. 형법. 무슨 소리야? 형법 고득점하고 전체 고득점 합격한 친구가 매년 이번에도 이제 뭐 발표 한 달 남았죠. 이제 또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게 올해부터 저 진짜 옛날에 수포자였거든요. 수포자. 저는 본고사 세대입니다. 그냥 수식하다 보니 풀어봐. 그럼 못해요. 저는 시그마 로그 들어갈 때 그때 뭐 이수분해까지 해도 그다음부터 몰라갖고는 아예 고1 때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재수도 안 하고도 인서울대학 갔고 우리 애들. 지금은 다 커갖고도 뭐 취직을 하고 그랬지만은 얘네들도 아빠 닮아서 수포자. 그래도 다 그걸 해갖고도 서울, 인서울 다 중상위권 대학 다 보냈습니다. 얼마든지 수포자도 인서울 대학 갔는데 학설 못 쓰는데 왜 못해?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본 강의 들어가도 그렇고 여기서도 저는 계속해서 학설을 몰라도 학설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학설을 몰라도 얼마든지 고득점, 중요한 건 그냥 합격이 아니라 고득점 합격할 수 있다. 1000점을 넘어가더라. 형법 60점을 팍팍 넘어갑니다. 학설 한 대도 안 썼는데 고득점 합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시라. 근데 문제는 올해는 이제 다 있지만 학설도 객관식 꽤 나왔죠. 뭐 사례도 나오고. 그런데 사실 엄밀히 보면은 이유가 있고 나올 게 나온 겁니다. 근데 판례는 지금 여기 또 판례 부작위 정보도 또 줄여놨습니다. 요게 그대로 객관식으로 하지만 여기서 제가 기출 표시한 건 객관식이거든요. 이게 사례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판례가 부작위 정보험설이 지금 객관식이 3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줄여놨지 않습니까? 요거는 사례 나오면 그대로 답안지 이 정도 분량만 현출해라. 그러니까 요 지금 제가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사례에서는 딱 답을 현출하는 분량. 근데 요거 키워드 알고 있으면 거기 그대로 객관식 가서 그거 딱 1차하면 O, 1차하면 X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 첫 번째 실전 답안 한번 보세요. 요 정도 문학판검이 저는 학을 날립니다. 문판검. 근데 문판검도 많아요. 지금 이문가면 시간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잘 쓰는 학생들 답안지 보면은 스스로들 하더라고요. 가르쳐 주지 않는데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웠는데 뭐냐면은 아예 목차 없이 1번 해갖고는 거기서 뭐가 되면 바로 문제점 들어가면서 판례 현출하고 바로 포섭해서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고득점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수의 그 품격이 보이죠. 교수님들 채점하실 때 얘 고수인데 오히려 점수 더 받습니다. 문학판검 필요 없다는 거 어떻게 문학판검 다 하고 있어. 우리하고 특징이 이거 첨삭하면서 그거 다 조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문판검만 그래도 교재니까 한번 보시죠. 문제점. 현장에서 합독해서 절도한 병과 을은 특수절도가 된다. 정범이 있어야 교사 방조가 되기 때문에 정보 한 줄면 된다고 한 줄 이렇게 현출해야 됩니다. 어쨌든 아니 합동 절도했으니까 특수절도 얘네들이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그 을병은 위에서 이제 뭐 합동 절도해갖고는 공동추유 같이 다 넣었을 테니까는 지금 갑의 주체를 논하는 거니까는 이걸 한번 보자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합동해서 절도를 했기 때문에 병정은 시간과 장소 협동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합동 투절도. 그런데 공정 경면으로서 범죄를 방지할 보증이 지위 있는 갑이 자, 첫 번째.
공장 경비원인데 왜 범죄를 방지할 보증 지휘, 그 보증제 발생 근거는 뭐가 됩니까? 계약이겠죠. 공장 경비원이니까 보안료 계약. 이것도 길다는 겁니다. 일부러 줄여 쓴 겁니다. 공장 경비 계약상 이렇게 쓰면 이것도 많으니까는 이미 공장 경비원이면은 이 속에 이미 계약에 의한 보증인 지위가 바로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조금 그래도 불안하면 계약에 공장 경비원에서 계약에 의한 보증지가 인정되는 바 이것만 쓰면 되겠. 여기까지만. 뭘 더 써? 여기서 무슨 학설이 들어가고는 그럼 아까 보셨지만은 우리가 그 보증제 발생 근거도 학설이 뭐 형식설, 실질설 얼마나 많은데 그거 언제 났습니까? 그러면은 형법 뒷부분도 못 쓰고 형법 한 글자도 못 쓰고 그냥 통백 내버리고 시간은 없습니다. 진짜 시간 싸움이 돼. 우리가 각 과목별로 4일 동안에 좀 시간 싸움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갈 건 다 들어가 있다.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요약을 했지만은 실제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쟁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을병이 합동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공장 경비원으로서 계약상의 보증지위가 인정되는 갑이 그걸 갖다가 뭐가 됩니까? 뻔히 알면서도 방치 유기했다. 그렇다면 부작위 방지 지식을 질 것인가? 문제다. 판례 요것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판례 다설 부작위 정보문서. 판례는 타인의 범행을 방지할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가 부작위로 나아가 그 타인의 범행을 방치한 행위는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자. 바로 판례입니다. 다설도 똑같습니다. 근데 부작위 공범서는 방치만 해도 공동강요 의사. 아니 무슨 의사인력도 아닌데 공동강요 의사가 어디가 있어. 그 다음에 방치만 한 게 무슨 이게 기능행위 지위가 어떻게 인정됩니까? 그냥 두 개나 있다는 겁니다. 두 개나. 그 다설팔이 그 말도 안 되겠다. 애당초 공동강요 의사도 없고 기능행위 지위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방지할 부과다. 그냥 간단하게 자기적 정보의 실행을 방지할 의가 있는 자가 방치주의했다? 그냥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한다. 자, 검토. 부작위에 의한 방조를 인정하는 판례에 의하면 갑과 을의 특수절도를 방지해야 할 자기모 있는 갑이 이를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갑은 특수절도의 방조범이 된다. 이 정도 지금 첫 번째 샘플이지만 우리가 근데 이 쟁점들을 물론 저는 모든 쟁점 다 쓴다는 전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쟁점을 다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몇 굴러가는데 그래도 이번에도 아직 발표 한 달 남았지만은 우리 수험생들 이거 독서실 많이 공부하고 물어보면은 여전히 형사법에서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이렇게 줄이는 시간이 없다. 이거 다 쓰면 형사법 못 씁니다. 형사법은 오히려 가점이 있는 게 워낙들 시간이 없어서 못 쓰니까 형사법 가서 몇 줄만 더 쓰면은 이게 평점이 훨씬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전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분량만 써도 충분하다는 것들. 뭐 끝날 때까지 이렇게 이제 봉정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한번 가자라는 것들. 자, 그래서 이제 부작위범은 이 정도 보시면 되고 24페이지에 부작위 공범 여기서도 출제 자주 나옵니다. 특히 부작위 공동정범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셨다가 그럼 이제 인과관계 한번 들어가시죠.